저는 잠재적으로 우리나라가 탑3 안에 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은 그냥 우리 내부에서 한국 자체로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에서 기존 백신 위주의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보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가 더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사이버 세상으로 많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100% 안전하게 지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네, 오늘은 상장사죠.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인 지니언스의 대표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키시아라고 있는 네, 여기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동범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모니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조화되고 보안 산업과 트렌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영광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 지니언스라는 기업, 물론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알아야겠지만 여기 홍보가 아니라 정말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떤 경쟁력,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또 약점, 글로벌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업계 내부에 계신 분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아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제가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게 내용이 그냥 경찰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잠복근무, 그 뭐라 그러죠? 그 위장근무? 위장근무가 아니라 잠복근무 뭐 이렇게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깡패 조직에 들어가서 하는데 하여튼 그 경찰 뭐죠? 주인공이 그 깡패 조직 두목이 중국의 해커 그룹을 이용해서 경찰청을 털어가지고 정보를 딱 빼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커들을 키우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죠. 국가에서. 현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알려진 해킹 그룹만 해도 군 부대랑 연결돼 가지고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역시 요즘에 웨어버리 수단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털고 해킹하고 랜섬웨어 해가지고 핵 개발 자금들을 해킹 그룹에서 대주고 있다 할 정도로 하는 거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은 미국에서 그 북한을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러시아나 중국의 짝퉁 뭐 해킹 그룹 이렇게 봤는데, 소니 해킹 사태 이후로 저희 북한 해킹 그룹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해킹 그룹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해커 그룹에 대한 추적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좀 문의 아니라 그냥 우리 사이버 보안 기업 하면 저는 그냥 알약, 그다음에 이제 뭐 안철수, 백신 뭐 이 정도만 떠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뭔가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사이버 보안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정보보호산업협회인데 저희 정보보호산업협회는 원래 사이버 보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있는 법정단체라서 이름을 함부로 못 바꾸는데요. 정보보안하고 사이버 보안이 뭐가 다른지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보보안이라고 했거든요. 정보라는 거는 기업의 기밀 데이터, 은행의 주요 자료, 정부의 주요 자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면서 모든 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정보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영역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그러니까 정보 보안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이버 보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해양 선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래서 이 영역이 기존의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모든 전 산업 분야로 다 확산이 되고 있고요. 작년 5월에 미국에서 큰 사고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송유관이 랜섬웨어에 걸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랜섬. 예, 그래서 이게 한 업체에 대해서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피해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죠. 네. 그 바로 다음 주에 뭐가 있었냐면 육가공 업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거기도 또 랜섬웨어 당했는데 그래서 육류가 유통이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사태. 그래서 요즘에는 다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한 기업, 한 기관이 해킹을 당하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마비될 수 있는, 그래서 사이버 위협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침공 첫 번째 작전이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사이버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신망, 기관 시설망을 그렇죠, 예. 침투해서 뭐 무력화시키고 예. 뭐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일단 막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하는 주체가 있을 거고요. 예. 그걸 공격하는 해킹, 이게 이제 상대방 적편이 있겠죠. 예, 예. 근데 이것이 누가 이기냐는 기술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잘 모르겠어요. 제품의 차이인가?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기술력이라는 건 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기술력이 이제 일단은 사람이 중요하고요. 화이트 해커라고 상대방을 공격을 방어하거나 또 상대방의 취약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뚫어낼 수 있는 루트를 빨리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시오, 록히드 마틴, 우리가 보면 군사업, 국방 업체라고 알지만 실제로 국방 업체에서 한쪽 부분이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고 또 공격할 수 있는 사람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버전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사태에서 미리 공격이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통신 시설 인프라를 다 파괴하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공격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하이브리드 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그 개인의 어떤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예, 이제 봐야 돼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 그 차세대 그 빅트렌드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근데 우리가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기본이었던 게 그 5G와 관련해서 모든 장비를 중국제로 됐을 때 그 예. 뒷구멍을 통해서 백도어를 통해서 뭐 진짜 뭐 모든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예. 지금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알겠는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수준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그 미국이 뭐 글로벌 탑 10이고요. 확실한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위가 좀 애매한데 저는 잠재적으로 우리나라가 탑 3 안에 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사실 공격을 많이 당해야지 공격자를 파악하고 방어 기술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싸워봐야 실력이 예, 느는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의 타겟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중국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북한의 공격자 그룹들의 수준이 사실 탑3에 들어가는 실력들이거든요. 거기랑 계속적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된 기술력과 또 관련된 인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글로벌하게 올림픽처럼 이 사이버 해킹 대회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 어떤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예. 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해커들의 공격을 최대한, 그러니까 아주 우리 성벽으로 얘기하면 아주 높고 아주 두껍고 아주 그러니까 안 부서지는 예. 재료들로 쓴 뭐 돌덩이들로 이런 것처럼 촘촘하게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기술력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능력, 이걸 기술력으로 봐야 되나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미국이 최근에 그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뭐 비대면 사회로 가는 것도 있고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것, 뭐 가상화폐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만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 뭐 방화벽, 성 가지고는 이것들을 앞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는 이 세상을 세계를 사이버 세상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했고 그 개편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공급망 보안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막을 수 없다. 같이 기업하고 민간이 같이 막아야 되고 국가와 국가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엊그저께 오신 그 대통령께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그 담화문 보시면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사이버 얼라이언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국제 간 같이 공조하고 우리가 그 군사 작전 할 때 같이 공동 훈련하듯이 사이버전을 같이 공동 훈련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렇게 좀 크게 눈에 가시적인 이런 것들만을 가장 그 빅 트렌드로 세계를 세상을 바꿀 빅 트렌드로 봤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앞단에 이 사이버 보안이 철저하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산업의 수준이 예. 우리가 이제 초기 산업이 있고 왜 중기 그다음에 뭐 포화 상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성숙도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그 우리나라 산업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열악합니다. 산업 규모도 굉장히 작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크고 있고 그것들이 꼭 야구로 하면 한 3회 초 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미국의 크라우스트라이크나 이런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인데 뭐 밸류에이션이 뭐 40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게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못 버는데도 앞으로 미래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미래의 핵심 기술 산업이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국내에서는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뭐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보안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적자를 낸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려운데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시장 이게 표준이 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도 어차피 미국의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이 사이버 보안 기업이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을 다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그래서 우리 토종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과연 충분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실제로 이제 국내 어떤 정보 핵심 기관들의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중국 기업들을 믿지 못하듯이 미국 기업도 지금이야 관계가 좋지만 유사시에는 사실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성으로 비유한다면 바깥 성들은 그냥 그러면 그걸 쓰더라도 내부에 안에 있는 근거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유사시에도 떨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긴 이번에 그 저희가 그 앞전 여러 방송에서도 다루었던 게 결국 글로벌 시대는 끝나고 이제 자국 이기주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 왜냐면 뭐 전부 리쇼리 그 생산성 따지지 않고 일단 우리 내부의 밸류 체인을 갖자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보안은 그냥 우리 내부에서 한국 자체로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인력이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급망 보안 이슈들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보안 이슈라는 그러니까 저 미국의 화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저 처음에 납품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게 뭐가 숨겨져 있고 그게 사실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그냥 납품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고 뭐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그런 숨겨진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 보안과 관련해서 자국의 어떤 기술력을 갖는 것
기업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국내 기업 가운데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내부를 한국 시장을 꽉 장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국내 이제 그 쇼텀하게 보느냐 롱텀하게 보느냐는 다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안을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더라도 이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상화폐 보안하고 자율주행차 보안하고 스마트 다 팩토리, 틀려요? 뭐 항공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도메인이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초기 산업 초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라고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제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술과 공격자들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행해지는 공격이 미국만 특수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오는 공격이고, 그래서 결국 뭐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어떤 보안 기업들이 인정받고 성장하게 나가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게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자주 애널리스트들이 그 분야의 섹터의 탑 기업으로 이제 탑픽으로 자꾸 소개를 하던데 이게 신생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아주 여러 오래된 기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보안 제품 하면 사실 보안 산업이 전부 다 B2B, B2G 영역이 기존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손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소프트웨어가 사실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시장도 가장 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해당하는 게 미국의 시만텍 같은 회사가 시만텍, 그렇죠. 예, 시만텍이 실제로 매출 규모도 제일 크고 가장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을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기존의 그런 기술력으로는 앞으로 세계를 방어하지 못한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것들이 실제로 산업 매출 규모나 이거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미래의 기술이야라고 해서 각광을 받으면서 커지게 된 거죠. 마치 기존에 그냥 가솔린 엔진을 만든 자동차하고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 테슬라가 상상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지만 시청이 높은 것처럼 사이버 보안에서도 기존 백신 위주의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보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가 더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얘기는 이제 뭔가 이게 공격 방법도 좀 다양해지겠죠. 기존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크라우드에 최적화된 어떤 뭐 시스템을 크라우드에 최적화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이버 세상으로 많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100% 안전하게 지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결국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백신을 쓰는 거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쓰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고 그게 원인을 찾아내는 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처음에 뭐 백신 맞아도 돌파 감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빨리 이상한 사람 찾아가지고 격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전체 사이버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데 포커스되어 있는 거죠. 기존에는 알려진 거를 방어하는 데에 반해서 알려지지 않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실시간으로 우리 그 공격되는 새로운 방식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뭔가 예, 그렇죠. 대응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예, 시스템을 갖춘.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미국에서 이렇게 각광받는 것처럼 시만텍보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 전기차 테슬라처럼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뭔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거 말고도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인증 기업들, 사용자 인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몇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국내에도 어차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네. 그 쉽게 왜냐면 이 기술적인 분야니까 네. 해당 그 업계 분들은 쉽게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문외한 사람들은 참 어렵잖아요. 어떤 자료로 이 기업은 그래 이런 트렌드에 맞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질문인지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예. 한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예. 이들의 시스템이 역시 뭔가 새롭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뭔가여야 되잖아요. 예. 이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어떻게 우리가 일반인이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죠? 일반인들이 보면 실제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면 EDR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술을 베이스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새로 떠오르는 기업인 옥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인증 쪽이에요. 그러면 클라우드 인증 쪽에 국내에 누가 플레이어인지 그 분야에 그 분야에 누가 1, 2등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될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한국에서 투자한다 해도 그 미국의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 그리고 각광을 받는 그들의 업종이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상품이 뭐냐, 예, 서비스가 예. 이걸 파악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게 가장 확실하고 그게 여기도 이렇게 적용될 테니. 왜냐하면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도메인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 반도체 소부장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 소부장 사이자고 들어가 보니까 수백 가지. 맞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떠오르는 건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앞서간 선진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 각광받는 것들의 아이템들을 국내 시장에 찾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럼 지니언스는 무엇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력하는 분야나 서비스. 저희는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창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 비즈니스가 NAC라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국내하고 글로벌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기관, 뭐 은행,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지배적인 사업자로 한 마켓쇼 한 70%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회사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알약 아니면 예. 그냥 그거예요. 저 안철수 백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한 울만 팠고요. 저희가 4년,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아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그런 EDR 솔루션들을 국내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EDR 시장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그 시장이 아직은 초창기 시장에서 크진 않지만 뭐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시장에서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를 찾아라라고 하셨군요. 왜냐하면 예. 깨알 같은 홍보. 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제가 회사 홍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그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 같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이 아닌 이 공공기관 혹은 기업들의 이 네트워크 시스템 이쪽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많아지잖아요. 뭐 네.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쪽을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네. 우리가 사실 해킹 하면은 자꾸 이제 먼 얘기로 보시는데 개인들도 많이 해킹 당하잖아요. 작은 기업들도 해킹 많이 당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해킹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수법 이게 뭘까요? 보통은 무슨 함부로 다운로드 받지 마라 뭐 어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 성공하나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공격도 있고 우리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뭐 이렇게 넥서스라는 그런 그룹이 털린 거는 사실은 뭐 털렸나요? 완전히 털렸죠. 어떤 케이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의 주요 기업 삼성전자 뭐 다 털렸는데 넥서스라는 시내 해킹 그룹한테 털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제 개인 정보들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출장 왔는데 비밀번호 뭐 없는데 알려줘라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진짜 업무를 하는 것처럼. 왜냐면 원격 근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내부 시스템들 다 정보 가지고 나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건 쉬운 예고
굉장히 또 진후가된 공격으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뚫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간접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메일이 왔는데 무슨 뭐 첨부 파일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기업인데 조그만 스타트업. 근데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전부 컴퓨터가 먹통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메일이 온 게 5천만 원인가를 주면 이걸 풀어주겠다. 그 아깝잖아요. 컴퓨터 해봐야 한 8대인데 9대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새로 그래 있는 자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보를 다 포기하고 다시 포맷하고 했던 근데 그것도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한 공격의 70~80%가 그런 식이에요.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는 뭐 이번에 인사 조치 내용입니다. 그러고 쑥 보내면 회사 관리자한테 보낸 메일처럼 받으면 다 열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열어볼 수 없게 링크가 저도 보니까 그냥 그 수출 기업이니까 뭐 수출 관련해서 뭔가 데이터 뭐 계좌 바꿔달라 뭐 이런 거로 하니까 안 누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클릭하는 순간 딱 감염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면 공격을 안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공격을 당하면 일단 다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개인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포기하거나 했지만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그렇게 열려가지고 멈춘다 이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관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상 행위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범죄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도둑질하고 강도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켓도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월패드 해킹 사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월패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도 많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비즈니스했던 거는 국가를 기업을 상대로 이런 서비스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했는데 앞으로는 왜냐하면 개인도 굉장히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문제 또 가상 자산이라는 거를 또 보호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B2C 영역에서 B2B 영역에서 앞으로 산업들은 B2C로 좀 옮겨가는 그런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정보 보안, 우리 그냥 쉽게 시만텍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알약이라든가 뭐 안철수 백신이라든가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안 되는 뭔가 더 디테일하고 뭐라고 할까요? 규모가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역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이버 보안. 하여튼 뭐 미국 시장에서도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우리 한국의 의지만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은 미국 기업이 다 장악할 것 같고 한국은 한국으로만 만족을 해야 되나? 거기에 맞는 전략과 뭐라 그럴까요? 규모를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 저희가 미국 시장 진출했는데 미국 시장의 넘버 원이 될 수는 없겠죠. 그게 자국 기업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가트너 같은 그 리서치 기관에서 보면 저희가 좀 작은 도메인이긴 하지만 그 시장에서 저희가 4, 5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시장도 커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요즘 뭐라 그러죠? 피싱이라고 그러나요? 피싱. 뭐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보이스 피싱. 피싱.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뺏기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한 몇 년만 지나면 저도 느껴지는 게 이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뭔지도 모르게 저 주변에 당한 거 보면은 그냥 네이버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똑같아가지고 아니면 은행인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든 기구 중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안보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민간을 통틀어서 하는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에 국정 과제에 들어 있고요. 그것이 그겁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냥 정부만 막았으면 됐지만 민간이 뚫려가 버리면 개인의 생명, 프라이버시, 뭐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도 많이 나, 중소기업은 랜섬웨어 공격 많이 나가죠. 예. 또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많이 당해서 돈 뺏기죠. 이것들을 국가가 뭔가 대응책을 하고 뭔가 지켜나가는 준비를 해내지 개인한테 알아서 잘 해라라고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나 어쨌건 지금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취약한 상황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예. 또 뭐 작은 기업들, 뭐 작은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다가 돈을 쓴다는 게 아직은 좀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자꾸 발생이 되면서 이제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사실 그래서 저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 예. 약간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국방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전적으로 다 막아주잖아요. 저희가 뭐 총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공격이 PC로부터 일어나니까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이지만 개인 대 개인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자국의 그 보안 산업 민간 업체들을 키우고 기술력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나요? 예, 예. 이 방어하는 쪽 예. 어떻게 그 육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내에서는 그 화이트 해커들이 굉장히 활동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글로벌 브랜드가 있어요. 한국의 화이트 해커는 실력이 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글로벌하게 브랜드 인지도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하고 저희가 그 국가기관에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고 뽑고 키우고 또 대회 나가는 걸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프로그래머로 시작하는 건가요? 예,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뭐 게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뛰어난 화이트 그래요? 해커는 그 직업적인 면에서 예.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앞으로 계속 그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예, 예. 인원은 더 필요할 수밖에. 예. 요즘 뭐 인력 점점 로봇 때문에 줄어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체될 수 있는 시장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휴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었는데 그거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전자 기업이 스마트 TV를 만들었는데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계는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로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그것들을 뚫고 들어가서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렇게 오용될 수 있어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가진 화이트 해커들은 몸값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런 그 1% 말고요. 네. 모든 1%에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나머지 99%에 포함돼도 좀 괜찮나요, 비전이? 괜찮죠. 왜냐하면 그게 뛰어난 한두 사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LPGA 가면 저기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이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 또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그룹들이 굉장히 지금 더 좋습니다. 근데 네. 젊은 화이트 해커들이. 요즘 뭐 그 컴퓨터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직업적으로 한번 고민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대학도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화이트 해커병들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부대에. 그래요? 예. 그 전산병이 아니라 화이트 해커 조직이 있어가지고 방어하는 조직이 단위 있고, 부대들마다? 네, 부대마다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그냥 컴퓨터 잘한다 싶은 친구들은 다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대회도 나가고 또 내부 시스템도 감시하고 방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자, 이게 우리가 사이버 보안이 완벽해지기 전까지 어쨌든 랜섬웨어가 됐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네. 범죄,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 쓰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그 이상한 데 들어가지 말고
이상한 데라는 이상한 메일 열어보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우리 소위 그 뭐 포르노 사이트라든가 예. 아니면은 무슨 뭐 이상한 뭐 네. 불법 해적한 어떤 예. 콘텐츠들이 있는 이런 그런 사이트 거, 들어가지 예. 말자. 예, 그거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사이버 보안 범위,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를 보고 한국에서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어딘가 예. 찾아보고, 네, 우리 저 지니언스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지향하고 있다. 회장님 홍보 한번 해드려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그 명확하게 참 마지막으로 그 어나니머스라고 그 해커 그룹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뭐 수준이 정말 최고인 건가요? 해커 그룹이 여러 가지 또 밑에 서브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너니머스는 그냥 이렇게 뭔가 큰 사회적 이슈 있을 때 뭉치는 거고 그 밑에는 각각의 나라도 다른 서브 조직들이 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지휘 통제로 다 움직이는 이런 조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 그냥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각각의 개인들의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주요 이슈들에는 어나니머스가 자꾸 끼어드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아마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쪽 분야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동범 회장님이 직접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좀 점검해 주셨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뭔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이동범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